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80명 발생해 신규 감염자 수는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연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신규 확진자 수 580명 발생했습니다. 일단 완만한 감소 추세는 있지만 이게 500명대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해 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500명대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도 국민들이 그 이전에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또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00명대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게 우리가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3차 유행까지 올라오면서 그 소위 확진자 수의 지역사회 감염, 무증상 감염자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 2차 대유행 때보다는 감소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 유행을 거치면 지역사회 감염자가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감소세가 완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고 또 집단 감염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확진자 수가 그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에 뭐 서너 건 정도에 머물던 집단 감염이 어제는 9건이 발생했고 그 9건 중에 6건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는 종교시설, 의료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꼭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과 함께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는 종교시설 등의 집단 감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그 시설들이 있어서 생기는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좀 수치가 떨어져야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요. 하루 확진자 500명이 외국 기준으로는 1단계 기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저는 이제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점점 더 그 소위 바탕에 깔린 환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좀 조정하는 게 맞지. 과거 기준의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500명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본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에서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는 유지하고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 제한하는 조치도 일단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또는 방역 지침을 아마 설까지 이어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설까지요? 이제 중간에 큰 변화가 없으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근데 이게 저는 그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인 피해,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문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거리두기의 단계를 좀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역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와 관계없는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역 당국이 좀 더 해야 되고 또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강화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외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100명을 1단계에서 2단계를 올리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외국은 500명이
가장 낮은 단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예. 거리두기의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해서 뭐 500명을 1단계로 하지는 않더라도 100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1단계로 잡는 게 예.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현재 상태에 적합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 자체가 좀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왔는데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일단 헬스장이나 학원 그리고 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을 일단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제한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조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신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은 가을 겨울까지는 지속적으로 아마 감염이 발생할 거고 아마 한두 차례의 대유행이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제 8제곱미터당 한 명의 이용, 9시까지 운영이라고 하는 제한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감염을 줄이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에 방역 당국에서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면 조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위험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설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난 추석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고향 방문을 이번에도 좀 자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차례를 가서 못 지내면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내도록 하고 네. 휴게소 같은 경우 이제 어느 휴게소가 혼잡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휴게소에 가시더라도 이제 포장만 가능하고 음식을 그 안에서 드시는 건 좀 어렵게 하고 뭐 철도나 좌석 같은 경우도 이제 창가 좌석 위주로 배치를 해서 교통시설 내에서의 감염을 좀 막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절이 벌써 세 번째다 보니까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사례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일단 폐쇄 조치를 당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못하게 하면 잔디밭에서라도 할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야외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야외는 실내보다 그 감염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밀집해서 모이면 감염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2m 거리를 떼고 모여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아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막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방식으로 종교 시설의 예배를 막는 게 지금 사회적 저항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방역 지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방역 지칙을 엄격하게 세워서 그런 지침을 지키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발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제시될까요? 지금 지금 2단계에서는 그 시설의 수용 면적, 그러니까 교회의 좌석 수의 한 20% 정도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인 경우에는 지금 2.5단계에서 기존에 금지돼 왔던 대면 예배를 한 10% 정도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당국이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BTJ 열방센터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했던 3,000분 중에서 지금 1,300분 정도만 검사를 받았고
지금 검사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부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 이제 안 지키시고 거부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확산되면 사실상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라 예.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너지면 방역의 기본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방역 기본 자체는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백신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와 관련해서 신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관리청장에게 전권을 갖고 부처를 지휘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고 이 발언으로 보자면 일단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겠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기관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제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그러니까 중수본의 이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로 백신의 컨트롤 타워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이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국민들에게 상이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 백신 예방 접종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이 세 개 제약사가 일단 우리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사전 검토를 신청한 걸로 네. 나타났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근데 예. 도입 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예. 그것도 굉장히 늦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하셨던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도록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백신의 접종 과정을 우리가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식약처의 앞서 말씀하신 그 승인 과정도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앓지 않지만 코로나 이후에 활동량이 좀 줄어들면서 고령층 치매 환자들에게 굉장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고 불안 증세 같은 이상 행동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악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외부에서 이제 그 활동이 좀 있고 뭐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 가서 같이 그룹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치매의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의 활동들이 줄어들고 크게 줄어들고 뭐 집에 방문해서 노인분들을 돌보는 활동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높게 유지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면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정부가 정할 때 확진자 수만 보지 말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피해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거리두기 강화만이 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네, 우리가 확진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만 보고 코로나19의 방역을 하면 아마 코로나19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예. 확진자 수만 보고 방역을 해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후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